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6분 동안 진행됐던 연설, 오늘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설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 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 불소나기, 핵 참화, 핵 공격, 핵 전쟁, 핵 보복 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네,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 남북관계 전문가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박사님께서는 제일 들으시면서 제일 주목해서 보신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일단 받아들인다. 그 이유 자체가 사실 북한이 4차례의 핵실험 이것을 단행했다. 그것도 핵실험 보통 핵실험이 아니라 수소폭탄을 스스로가 자기들이 실험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것이 물론 이번에 이것이 수소폭탄까지는 안 갔으나 그러나 이 자체는 뭐냐, 북한이 앞으로 수소폭탄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4차 5차로 가면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운반을 하고 있는 어떤 미사일 자체가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모든 사거리 범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자, 이러한 사실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어떤 것 자체가 사실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가한 나름대로의 조처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또 군사적 수단을, 미사일과 같은 군사 수단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뒀다. 이래 볼 수가 사실이죠. 예, 모든 수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좀 염두에 글쎄, 두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이런 차원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제재,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해봤고, 또 우리로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러한 제재에 앞장서서 이행하는데 그래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북한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태도의 변화를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한다면은 네네. 이제는 이런 경제적인 조치라든가 비군사적인 조치에 국한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간다면은 군사적 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합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자,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과거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국면이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인지해 주시고 국민들도 단합해 주시라. 그런 저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네. 그런 군사적인 수단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유추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모든 조치 자체가 군사적 수단 자체도 예외가 아니다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또 실질적으로 소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부터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죠.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예.
그다음에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래서 물론 여기에서 예. 경제적인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그 이전보다 보다 더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 강하게 질적으로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가겠다는 그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뭐냐 이 그 비군사적인 조치를 넘어서 군사적인 조치 자체도 우리가 보다 더 실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요. 물론 이제 군사적인 조치라 해가지고 뭐 군사적으로 바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사실 심리전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실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담겨 있다. 네. 심리적인 하면은 북한의 어떤 실체적인 김정은 정권의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고 상당히 그 비이성적인 여러 가지 인권 유린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핵실험이라든가 로켓 발사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는 전부 다 지금 뭐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데다가 자기 스스로의 경제적인 어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심리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군사적인 수단 중에 하나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개성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네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특히 제일 우선시해서 했다는 그 조치를 설명했는데 그것도 이것과 좀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입니까? 그 저도 이제 본래 이게 갑자기 이 소위 그 금강산 관광사 완전 중단하는 것을 이제 그 발표를 했을 때 네. 제일 먼저 가졌던 것이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개성 이래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금강산 개성공단요. 예.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오랜 연휴 동안에 가장 그래도 거기에 관계자들을 가장 적을 때 숫자가 작을 때 이것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지 않았느냐. 그럼 나머지 그 인원 자체를 우리가 빨리 협상이라든가 빨리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만 일단 빠져나오게 할 수 있으면 안전이 이제 확보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그 대북 제재 조치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이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강화될 때마다 북한은 또한 여러 가지 대응 그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군사적 도발도 있겠지만 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의 기업인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이것을 또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어떤 의미에서 차단하고 제거하는 예.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그 들었었던 대통령의 연설이 이렇게 맥이 잡히는 이게 문제가 풀려가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저도 오늘 들은 것 중에 주목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체제 붕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대목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직접 대통령 육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연설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저희 YTN의 개건 해설위원 또 한 분 정치 분야 해설위원입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도 지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지금 이 그 단어 포함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설에 대해서. 일단 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회 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다는 얘기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하나는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는 메시지의 무게감이라든지 아니면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된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북한이요 실질적으로
핵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 목전에까지 왔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예.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대통령의 집권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뭐 거의 그 정권이 이제 마지막 지금 뭐 프라이머리 일렉션을 포함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역대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보면 대통령 임기 말년에는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힘든 조건을 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새 대통령이 내년에 새로 출범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으나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중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준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이 객관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강력하고 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통령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체제 붕괴와 정권 변화라는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을 교체시키는 방법과 북한 체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이게 같은 것 같지만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심한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을 바꿔서 북한의 변화와 체제를 넘어서 정권 교체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러짐 체인지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과연 체제 붕괴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바로 러짐 체인지, 정권 교체와 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조치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왜 언급이 없었을까 지금도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랜 기간 동안에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언제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번 그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드 배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조금 그 제한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참 거기에 잠깐만 좀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 예. 제가 보건대 이제 박 대통령께서 그 북한 정권의 핵 개발은 생존할 수 없고 오히려 체제 붕괴 여기에 이 체제 자체는 정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레짐을 얘기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쓸 때 체제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라는 그런데 얘기죠. 거기에 대해 그렇죠. 김정은 정권 붕괴라고 정권의.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뭐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시적 차원의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 예, 있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중국과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그 주목해서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한번 네네.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네, 뒷부분에 중국, 러시아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미 간의 동맹 그리고 한미일 간에도 협력하겠다라는 것에 저는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크게 기대하지 않겠다 뭐 그런 저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결국은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기조를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기존에 있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취하는 태도가 물론 우리 정부와는 대치되는 바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레버리지를 작동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압박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저는 중국을 이제는 경사가 아니라 활용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묘안을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쌓았었던 그 관계를 그냥 무너뜨리고 예를 들어서 한미일 관계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냉전 체제로서의 복귀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동안 쌓아왔었던 여러 가지 중국과의 신뢰관계 문제를 포함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떠한 나름대로 효과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단절을 하고 한미일 동맹 체제,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 체제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한다면 기대했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대결 구도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상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현 자체를 가지고 뭐 한미일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뭐 이런 순서가 있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그것을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자체를 뭐 등한시한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체가 한미일 를 왜 앞세우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 유대 관계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가 누구냐? 물론 한국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지금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북한의 핵 위협,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당사자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우선적으로 이 한미일의 그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 얘기하신 중에 육자 회담 중에 오자 회담이라고 오자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 바가 있거든요. 바로 이 표현이 아니냐. 한미일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혹은 직간접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그 상황들 설명하면서 이제 국회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가서 연설한 것도 저것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국회와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심판의 톤은 굉장히 오늘은 좀 조절하신 것 같아요. 국무회의라든지 수석비서관회의 때는 뭐 작심하고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주 나름대로 메시지 조절을 했는데요. 결국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가 안위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고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끝이 돼서는 안 된다.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정보를 야당 대표에게 허심탄회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쌓다 보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야당도 결국 이제 지금 자꾸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민심의 추이로 봐서는 그거보다는 지금 북한이 결국은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과연 평화를 누가 깼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평화를 깼나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언제 평화를 깼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화를 하면은 북한이 항상 평화로 갔느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언제 있었나요? 2006년도 10월 달에 있었거든요. 2006년도라면 노무현 정권 때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십 톤의 그런 쌀까지도 북한에 주고 여러 가지 줬는데 불구하고 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화가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북한도 선의를 베풀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4차 핵실험도 했고 지금
장거리 미사일까지 쏜 이 상황 속에서 예. 단순하게 우리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다가 준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예.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거꾸로 진보를 자초하는 정당이나 진보를 자초하는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한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 정부만 탓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 잘못을 외면하진 않았죠. 뭐 비판은 했죠. 야당도요. 이번에. 자, 오늘 그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포함해서 여야 대표들 만난 장면은 공개가 안 됐지만 그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일부 그 야당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잠깐 보시죠. 네, 김무성 대표한테는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고요. 김무성 대표는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한테는 원래 오늘이 이종걸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날인데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정의화 의장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늘 주목받았던 만남이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과 김종인 그 대표의 만남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 3분 동안 독대를 나중에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성공단 결정을 왜 급작스럽게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청도 김종인 대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정의화 의장 만나는 모습도 그 국회 현관에서 만나는 모습도 봤는데요. 또 본회의장에서 두 사람도 좀 불편했던 관계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의화 의장도 오랜만에 오늘 만나서 약수하는 모습을 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오늘 대표들과의 만남?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많이 개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가 뉴스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 정치 또 민주주의 정치가 아주 굉장히 만개한 상황 속에서는 뭐 우리가 수차 얘기하지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국회의장 만나고 더 나아가서 외통위원장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초당적으로 이 지금 뭐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뭐 오늘 한 걸 내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초당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다못해 지금 뭐 짧게 만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오늘 좋고 내일도 좋고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국민을 위한 나름대로 자 단합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합을 할 수 있는 계기와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대통령께서 만드셔야죠. 저는 그건 인차적인 책무입니다. 정 박사님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꼭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그 북한의 그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이런 것은 이제까지 우리 한가하게 그것이 뭐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논란을 만든다든가 그런 수준은 사실 지났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전에 배치할 정도로 그 수준에 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한반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심각. 그다음 주도권을 뺏긴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보적 위기가 그만큼 심화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혹한 안보 상황에서 뭐 정치적으로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이런 단호한 조치를 내놓은 이상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사실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좀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의연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특별 연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연설이었습니다. 저희 YTN 개건 해설위원 김영준 교수님, 정영태 박사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